자, 우리 그 내용 좀 이어서 한번 볼게요. 248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외부성하고 관련된 자원 배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외부성이 몇 번이야? 시장 실패 관련한 2번으로 해야겠네요. 1번. 자, 외부성 한번 볼게요. 자, 우선 외부성이 있게 되는데 우리가 주로 얘기할 거는 어떤 거냐면 요 외부성이라 할 거예요. 생산 과정에서 해로운 외부성이 발생한 경우 할게요. 해로운 외부성이 발생한 경우. 자, 그러면 우선 첫 번째는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생산 과정에서 발생했다라고 하면은요, 한계 비용에 영향을 준다. 이거를 살짝 생각하시고, 생산이니까 이제 비용과 관련된 영향을 미치는 거죠. 해롭다라고 하면은요, 이게 비용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을 증가시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오히려 이롭다라고 하면 이제 비용을 다운시키는 그런 외부성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밑에 그림 나와 있는 건데 좀 크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 그림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겠어요. 기계적으로 하셔도 돼요. 자, 이게 Q라는 생산물을 만들어냅니다. 현대자동차 입장에서 이게 자동차랄게요.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현대자동차가 이번에 또 새로운 차도 뭐 또 만든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이게 생산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비용을 생산비용 PMC라고 할게요. P는 뭐의 약자입니까? 하면 프라이빗 해가지고 사적인 한계 비용이다. 이렇게 얘기합시다. 사적인 한계 비용. 그러니까 이거는 자동차 만들 때 들어가는 그냥 개별적인 한계 비용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수요 곡선은 이렇게 있다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제 원래 현대자동차 입장에서는 여기 P라고 할게요. 이만큼 가격은 이렇게 설정되고요. 생산량은 QP, 가격은 PP 이렇게 할게요. 자, 이렇게 있다라고 하시죠. 그런데 자동차를 만드는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거예요.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몰랐어요. 알았으면은 뭐 그것도 정화시키거나 해야죠. 근데 쭉 오염물질이 이렇게 발생합니다. 이거를 SMD 이렇게 얘기를 하도록 하시죠. S는 이제 소셜 해가지고 사회적, 소셜. M은 언제나 마지널이에요. 한계. D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데미지 해서 피해액 합시다. 피해액.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현대자동차는 자동차를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사회 전체적으로 오염물질이 배출돼서 이만큼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야, 그것도 오염물질 정화시켜야지. 그래서 사실은 진짜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자동차 이건 생산 비용인데 요거요. 사적 한계 비용은 자동차와 관련된 생산 비용이에요. 생산 비용. 근데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 사적 한계 피해액, 사회적 한계 피해액은 이게 외부 비용이 되는 거죠. 이게 외부 비용이에요. 근데 이것도 이제 비용으로 인식해서 추가를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것까지 제대로 인식을 한 진정한 비용으로 하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SMC 이렇게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건 바로 뭐냐면 소셜이라서 사회적 이렇게만 쓸게요. 사회적 한계 비용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SMC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PMC에다가 더하기 SMD를 합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가 가장 바람직한 생산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 현대자동차가 이걸 잘 몰라서 바람직한 최적 생산량 수준은 여기가 되는데요. 이게 QS라고 할게요. 여기는 점점점점점 해서 가격도 PS라고 할게요. 근데 이거를 잘 몰라가지고 이제 과다 생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은 어떻게 되냐면 S거든요. 자, 우리 한번 살짝 봅시다. 여기 참고로 여기다 할게요. 여기다 참고. 자, 우리가 살짝 보시면 여기가 수요 곡선이고 여기가 공급 곡선이에요. 경작에서 늘상 얘기하는 게 사회적인 최적은 요게 한계 비용, 한계 편익이면 여기가 최적이거든요. Q스타. 근데 우리가 독점 같은 경우에는 바람직한 최적 생산량보다 산출량이 줄어들어요. 그래가지고 바람직한 수준이 여긴데
여기까지 이렇게 과소 생산된다 할게요. 과소라고 씁시다. 독점일 때도 그렇고 또 어떻게 됩니까? 조세를 부과할 때도 그렇고 여기다가 독점이거나 아니면 텍스를 부과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바람직한 최적 수준보다 생산량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사회적인 후생 손실이 생겨요. 이거 우리 봤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물이 100도씨가 됐을 때가 딱 최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물이 한 90도씨까지 갔는데 10도만 더 가면 끓을 텐데 그만두면 그것도 아깝지. 이제 우리가 사실 불완전 정보랑 잘 모르니까 그렇지. 이제 어떻게 보면 많은 수험생들 중에서 조금만 더 하면은 합격권에 거의 사실 뭐 제가 봤을 때는 비등비등해요. 그리고 그날 이제 컨디션이나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 이게 점수가 또 차이가 나는데 그 약간의 점수 차도 또 약간 상향 평준화되고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사실 큰 차이가 되는 건데 소수점 차에 떨어진 사람에도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약간만 더 했으면 하는데 이 아쉬움이 있죠. 물론 반대로요. 너무 과다하게 되는 것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100도씨면 물이 끓는데 너무 많이 한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보면 가끔은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이게 지나가는 것도 별로 좋지 않죠. 120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수험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했다가 왠지 잘 안 돼. 그럼 이게 내 길이 아닌가 보다. 그만둘 줄도 알아야 되는데 안 그러면은 그냥 계속 하는데 매너리즘에 빠지면서 오히려 더 체력도 고갈되고 뭐 등등 이렇게 되면 더 스트레스만 많이 받으면서 또 위축돼. 이게 또 시험을 처음 볼 때랑 그 다음 유예할 때가 사실은 제일 좋은 것 같다. 그래서 약간 공격적으로도 쓰고 뭔가 이렇게 공부도 할 텐데 이게 좀 오랫동안 공부하신 분들은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위축돼요. 야, 이거 실수하면 어떡하지? 그러다가 이제 더 실수하는 건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과다 생산되잖아요. 과다 생산. 과대 생산돼도 이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후생 손실이 생겨요. 그래서 이만큼 후생 손실이 생겨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게 파랑으로 하면 그렇고 빨강으로 합시다. 이렇게 이만큼 후생 손실이 생겨요. 자, 그러면 이 경우 볼게요. 여기서 바람직한 수준은 S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해서 바람직한 수준보다 과다 생산되고 있어요. 과대 생산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발생하는 후생 손실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랑 똑같이 비춰보면 빨강이에요? 주황이에요? 주황에 가깝잖아.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가 최적인데 과다하게 생산하고 있어가지고 이만큼의 사회적 후생 손실이 생기는 이 면적도 잘 봐주시고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반대로 외부성을 치유해서 과다 생산을 해결해서 사회적인 최적 수준으로 되돌아간다면 자, 여기다 한번 해봅시다. 외부성을 치유하면 해결했다는 거예요. 치유하는 경우 네, 사회적인 후생 손실이 얼마나 증가합니까? 하면 이만큼 사회적 후생 손실이 증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거 너무 크게 그렸네. 이만큼 사회적 후생 손실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만큼의 후생이 너무 밑에 쓰는 것 같은데 증가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선 첫 번째 그걸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자, 생산 과정에서 해로운 외부성이 발생하게 되면은요, 우선 바람직한 최적 수준보다 오버 프로덕트가 됩니다. 오버 생산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바람직한 수준보다 과소 생산되는 것도 문제지만 과다하게 생산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 제목을 다시 보시면 외부성과 자원 배분에서 자, 사회적 후생 손실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그림 보시고 249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두 번째 다르게 블러 나와 있습니다. 거긴 EF 해놨는데 저는 그냥 프라이빗, 소셜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써놓긴 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 내용을 보시면 과잉 생산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 이제 네 번째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외부성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해결 방안 한번 볼게요. 해결 방안. 자, 해결 방안은 이제 오염물질을 직접 이렇게 통제해가지고 컨트롤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주의하셔야 될 게 첫 번째 줄 밑줄 치실까요? 자, 경제학 마인드에서 봤을 때 외부성과 관련해서 주의해야 될 것은
바람직한 오염물질, 바람직한 자동차 최적 생산량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은 여기에요, 여기가 바람직한 거야. 그럼 이때는 환경 오염물질이 제로인가요?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오염물질이 여기 있는 것처럼 이만큼 누적해서 이렇게 발생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환경론자들이 뭐 취지는 좋지, 지구를 보호해야 되고 하니까 환경오염물질을 제로로 해야 된다, 이 마인드는요,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는 가능하지도 않고 부적절해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모든 문명의 산업시설이나 이걸 다 없애고 원시시대로 가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거는 사실 불가능에 가깝잖아요. 그런 마인드 할 거야. 그럼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거는 뭔데? 문명이 이거를 포기할 수는 없고 한계 편익과 한계 비용을 비교해 봤을 때 같아지는, 즉 한강물이나 바닷물에다가 오염물질 한 컵 정도 버리는 거는, 그거는 자정 능력도 있고 어느 정도 그게 되니까 그거까지는 괜찮다는 거죠. 그렇다고 완전히 청정한 그것까지 한다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마인드가 약간 그래요. 그래서 거시경제로 가게 되면 완전 고용이라는 느낌이 뭐야? 완전 고용. 실업자가 한 명도 없다? 그거는 우리나라 그 자본주의 메커니즘에서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원하는 직장이 다르기 때문에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또 다른 직장을 구직하는 과정에서 실업자가 될 수가 있고요. 실업자가 없는 상황에서는 아예 없다는 것은 북한이나 좀 가능해요. 김정은이 다 취업시켜줘. 행복할 것 같아요? 앞에 친구가 저 졸업인데 취업이 안 되네. 김정은 뭐라 불러야 되나? 그 위원장이라 해야 되나? 뭐라 불리는지 잘 모르겠는데 와가지고 동무 내가 취업시켜주갔어 해가지고 감사합니다 했더니 내일 당장 아우지 탄강으로 가시오. 석탄을 캐래. 저기요, 제가 좀, 노무사를 하고 싶은데, 안 돼. 노무사는 딴 사람을 하기로 했어. 그러면, 가야 돼. 취업했다고 좋아요? 그게 아니지.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 고용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일을 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데, 못 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니까 비자발적 실업이 존재하게 되는 경우가 우리가 이제 실업이 있는 거고, 비자발적 실업자는 없고 자기 스스로 봤을 때 자기가 선택하는 거야. 그런 실업은 사실은 우리가 다 완전 고용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엄밀한 개념으로 봤을 때 실업률이 빵이다라는, 완전 고용이라는 건 실업률이 빵이 아니고 우리 거시에서 할 겁니다. 비자발적 실업이 빵이다, 이렇게 봐야 정확한 표현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결한다는 것은 주의하셔야 될 게, 가끔 지문으로도 나오는데 환경 오염 물질을 제로로 만드는 수준이다, 이렇게 되면은 그거는 불가능한 거니까 맞지 않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 저기 여기 보시면, 이쪽으로 오시면 P점에 있는 거를 생산을 과다 생산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맞추도록 좀 줄이도록 만드는 게 해결 방안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우선 그거 말이 나와 있고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해결 방안은 우선 기본적으로 이렇게 할 거예요. 자, 거기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직접 통제하는 방법이 있어요.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보통 이제 수량을 통제하는 거예요. Q를 가지고 이렇게 제한을 하는 거예요. 통제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하루에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양을 정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효과는 확실합니다. 효과는 확실하지만 수량 통제하는 경우에는 효과는 좋아요. 담배 같은 거 많이 피면 안 되니까 하루에 담배 필 수 있는 양을 제한해버리면 그건 수량 통제인데 효과는 확실하지만, 근데 이제 되게 경직적이라는 그런 단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약간 뭐 융통성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요. 신축성이 없어서 단점이 경직적이라는 건 이제 비용이 좀 많이 듭니다. 누가 담배를 하루에 뭐 3개 펴야 되는데 그 이상 피는 사람이 있나 등등등 이렇게 감시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간접적인 통제 방식을 많이 쓰게 되는데, 이 간접적인 통제 방식은 우리가 바로 이게 뭡니까? 라고 하면은요, 요거는 가격을 가지고 우리가 통제하는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가격을 가지고 통제한다는 얘기는 보통 어떻게 되냐면 세금을 때리는 방법이 있고요, 텍스를 부과합니다. 이 텍스를 우리가 피구세라고 얘기하고요, 피구비한 텍스, 그리고 밑에 환경세라고 있죠?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오염허가서 요거를 발급하는 거예요. 오염허가서를 발급해가지고 우리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허가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우리가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거예요. 택시도 마찬가지지. 택시 면허증, 노무사 자격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 노무사 그냥 대충 노동법 공부하고 이런 사람들은 다 노무사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래버리면 이게 아무나 다 노무사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이건 막 산으로 가겠지. 자,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나 의사 하고 싶어요. 막 제가 막 의사 해가지고 뭐 피부과에서 막 하고 막 오겠어요. 막 사람 뭐 다치고 막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자격증이라든가 어느 정도 허가, 그러니까 오염물질도
배출할 수 있는 양, 택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나 그냥 취업 안 되면 아유 아파트 끌고 택시 운전이나 해서 돈 받아야지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길거리 차가 너무 많아지게 되니까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택시 면허증도 서울시가 꽉 막히지 않을 정도에, 그리고 택시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택시를 잡을 수 있어야지. 택시가 너무 부족하면은 택시 잡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적정한 수준이 있다고요. 그래서 오염허가서는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적정한 양의 허가서 쿠폰을 발행해가지고 그 쿠폰을 가지고 있는 만큼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수량통제랑 비슷한데 오염허가서는 수량통제 방식을 하는 거지만 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해요. 사고 팔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택시 면허증도 비슷합니다. 노무사 면허증은 그렇게 할 수 없겠지만 택시 면허증이 있어요. 아이고 내가 몸이 아파서 택시 운전 못하겠네. 그러면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택시 면허를 받나 이렇게 넘겨주고 돈을 얼마 받아서 잘 나갈 때는 뭐 한 억 단위로 이렇게 면허증 하기도 한대요. 그렇잖아. 내가 당장 이거는 쓰지는 못하겠고 버릴 수는 없고, 그러니까 누군가 또 택시를 끌어야지 택시를 잡으려는 사람도 있으니까 사고팔고 가능하게 만드는 게 바로 오염허가서예요. 보통 경작 시험 볼 때는 이 오염허가서라든가 이런 것도 좀 많이 하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철저하게 주로 요 피구비한 텍스 있잖아요. 피구세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세금을 때려야 되는데 어떻게 세금 때리는가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우선 첫 번째 봅시다. 250페이지 환경세 부가 나와 있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두 번째 줄 보세요. 자, 따라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에 대해서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하도록 만들면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세 번째 줄 보시면 기업이 인식하는, 이쪽으로 와 보실까요? 아니 현대자동차 관계자들이 이게 비용인지 요만큼만 자동차 생산 비용인지 알았고 오염물질이 야기돼서 피해를 미치는 것에 대해서 몰랐어요. 근데 이제 정부가 딱 봤을 때 그걸 알고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야 현대야 너 말이야 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되는데 네가 잘 모르는 것 같고 그리고 의도하진 않은 것 같은데 정부가 봤을 땐 너 지금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거야. 최적 수준보다 과다 생산하고 있으니까 너 세금 내. 이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이제 고민을 하는 겁니다. 세금을 내서 세금 내면 이게 비용이 증가하게 되니까 PMC가 위로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에 이렇게 만나도록 이렇게 세금을 부과하면 됩니다. 요만큼이 텍스의 크기예요. 이 기울기를 일부러 그래서 우상향하게 그립니다. 여기에서는 요만큼이니까 이거보단 작고 여기서 이거보다 커요. 그래서 여기서가 최적 산출량 수준에서 여기 두 개 차이만큼 이게 T만큼 부과하게 되면 그럼 이제 비용이 증가하니까 현대자동차 뭐야 잘 몰랐지만 세금을 내고 난 다음에 여기에 딱 이게 맞게 됩니다. 가격도 올라가고 거래량은 줄어들고. 근데 요게 가만히 보시면 요 높이가 제가 좀 잘못 그려서 그런데 요 높이랑 똑같은 거 이해되세요? 요거 T라는? 왜냐면 여기 보시면 SMC는 PMC랑 SMD잖아요. 이게 SMD잖아요. 그러니까 SMD는 SMC에서 PMC를 빼는 거야. 그래서 SMC가 여기고 PMC가 여기잖아. 요거 두 개 차이는 정확하게 요거랑 똑같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선 말 문제로 한번 볼게요. 자, 피구세 크기를 얼마나 해야 됩니까? 이걸 계산 문제로 우린 봐야 되는데 우선 첫 번째 정부가 개입하는 거예요. 이것도 전부 다. 그래서 정부가 보기에 정부는 최적 산출량 수준에서 최적 생산량 수준에서 수준이 저기 QS예요. 수준인 QS에서 저기 나와 있는 SMC랑 PMC의 차이만큼 SMC와 빼기 PMC의 차이만큼 텍스를 부과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게 SMD랑 같은 높이의 크기만큼 텍스를 부과하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사회적 최적 수준으로 정확하게 가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계산 문제로 좀 많이 출제되니까 저 사회적 후생 손실이 얼마나 증가하는가, 피구세를 부과할 때 얼마나 해야 됩니까? 이걸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피구세라든가 아니면 환경세, 오염 배출세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정도 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현실에서 근데 사실은 저 최적 산출량 수준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니고요. 이론상 보면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그림이 나와 있죠. 251페이지 보시면은 환경세 부과를 통해서 외부성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T 높이라는 거 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정리하시고요. 오염허가서라는 것은 이제 지금 거기 첫 번째 줄 보시면 자신이 배출한 왼쪽에 보세요. 250페이지.
자신이 보유한 배출권 수준만큼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줄에 이 교환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게 장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정도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소유권 확립과 코즈 정리라고 했는데 그 별표 좀 하시죠. 말문제로도 출제됩니다. 자, 우리가 이 해결 방안 얘기할 때 근본적인 생각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이 직접 통제하든 간접 통제하든 우리의 마인드의 기본적인 생각은 정부가 개입해야 된다라는 게 전제로 깔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런데 로널드 코즈라는 학자는 시카고 대학의 자유주의를 강조하는 거니까 이거랑 완전히 생각이 달라요. 정부 개입이 아니라 야, 정부가 개입이 불필요해. 개입할 필요 없어.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개입은 불필요해. 이렇게요. 불필요. 완전히 경로가 다릅니다. 외부성을 해결하는 경로가. 그래? 어떻게 그럴 수 있는데? 야, 그냥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외부성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환경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소유권이 없어서 그러니까 소유권만 제대로 확립되면 그러면 아예 사람들이 예를 들면 내가 사유지나 우리 집에 누가 담배꽁초를 버리거나 담배 필 수 없잖아요. 그거 비슷하게 아니면 사람들이 이제 소유권 주인이 있으면 서로 교환을 통해 가지고요.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협상을 통해 외부성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끌고 가요. 외부성을 해결할 수 있다. 해결이 가능하다. 이렇게 끌고 가게 될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걸 바로 뭐라 그럽니까? 라고 하면 로널드 코즈의 코즈 정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코즈 정리. 물론 이제 코즈가 사실 이런 거래 비용 가지고 얘기한 요건데 요거 외에는 여러분들이 뭐 인사에서도 하나 잘 모르겠지만은 뭐 이것 때문에 이제 막 해서 코즈 정리 유명해지긴 했는데 이거보다는 이제 기업의 본질 지난번에 얘기했던 메이크 할 것인가 바이 할 것인가 이런 조직 구조에 대해서 사실 기여한 바가 더 커서요. 이제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아무튼 코즈라는 사람의 요 아이디어를 반영해 가지고요. 여기서도 활용을 하게 돼요. 자, 우선 첫 번째 줄만 살짝 보시면 환경오염 문제는 주인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소유권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고 강상류의 공장과 하류의 양식장이 있을 때 중간에 하천의 주인이 없어서 그런 건데 만약에 거기 하천의 주인이 있거나 이렇게 되면 당사자들이 알아서 자발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건데 이 정도까지만 봐주세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단 보면 우리가 얘기하는 거래를 하는데 협상하는데 비용이 없어야 적어야지 이게 가능하다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인지 명확하게 돼야 되고 협상력이 이렇게 잘 이렇게 대등해야지 협상 테이블에 자발적인 협상을 하게 되는데 현실에서는 이게 자발적인 협상이 어렵죠. 오염물질을 야기하는 기업은 당사자는 가해자는 어떤 대기업인데 피해보는 사람들은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힘없는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성립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객관식 때 조금 몇 개 출제 포인트를 암기해서 말씀드리도록 할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그럼 도대체 뭐 하면 됩니까? 이거 피고세만 잘 보세요. 피고세를 어떻게 얼마나 부과할 것인가 저거 한번 정리해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정도까지만 하시면 되겠고 다음 두 번째 공공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재. 자, 이것도 하나의 어떤 시장 실패 요인이 됩니다. 우선 공공재 개념 한번 볼게요. 자, 1번 공공재 개념. 자, 공공재는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퍼블릭이라는 말을 써요. 퍼블릭이고 재화니까 좋은 거 해서 S자로 보통 명사로 만들게 됩니다. 첫 번째 줄 볼게요. 퍼블릭이라는 말에서 우리가 힌트를 끄집어낼 수 있는데 이 퍼블릭이 뭘 뜻합니까? 라고 하면요. 공동으로 소유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동으로 소유해서 공동 소비요. 죄송해요. 공동 소비라 씁니다. 공동으로 소비할 수 있는 재화 이렇게요. 소비할 수 있는 재화. 이걸 바로 공공재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흔히 공공재는 정부가 많이 생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시험 문제, 말 문제에서는 정부가 생산하는 것을 공공재를 한다. 그러면 틀려요. 정부가 생산했는데 공동으로 소비할 수 있게 공짜로 풀어준 게 아니라 돈을 받으면 그거는
사적재가 되는 것이고, 제가 만약에 강의를 이렇게 열었는데 그걸 아무나 볼 수 있게 막 오픈을 했다. 그러면 이거는 공동 소비가 가능한 거니까 공공재를 제가 창출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줄에 보시면 공동 소비라는 말 잘 보시고, 대표적인 공공재가 국방 서비스, 치안, 등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근데 두 번째 줄 끝에 보시면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은 공공재라 해서 정부가 생산하는 것들 주체를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부가 생산했는데 돈을 받으면 민간의 사적재가 될 수가 있고요. 공공재일지라도요, 민간에 의해서 생산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 줄에 밑줄 치세요. 일단 한번 생산 공급이 되면 모두가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게 바로 공동소비예요. 혜택을 공유할 수 있는 재화를 공공재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공공재의 개념은 공동소비하는 그건데, 뭔가 특성, 거기 보시면 비배제성과 비경합성 이렇게 나오는데 그걸로 할게요. 공공재에 대한 특성 이렇게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공공재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잣대는요, 공동소비인데 그거 갖고는 좀 충분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게 하나는 비배제성이 있고요. 비배제성. 배제를 못한다는 거예요. 자, 또 다른 하나는 비경합성. 이렇게 돼 있습니다. 비경합성. 자, 우선 첫 번째 비배제성 볼까요? 자, 배제한다는 것은 돈을 안 내면은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과라든가 학원 강의라든가 돈 안 내면 사실은 들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공재는요, 이게 돈을 안 냈음에도 불구하고 배제를 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앞에 none 이 말이 붙고, 배제한다는 게 exclude잖아요. excludability 이렇게 표현을 하게 돼요. 그래서 돈 안 냈는데 배제를 못하는 재화를 비배제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그래서 발생하는 게,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가 무임승차의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무임승차자의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자, 우리가 흔히 예를 드는 공공재가 우리가 국방 서비스나 등대 서비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등대, 요즘 누가 불빛으로 하는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등대 불빛이 쫙 이렇게 비칩니다. 그랬을 때 여기 어떤 이렇게 배들이 이제 막 등대 불빛을 이용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어떤 또 다른 배가 이렇게 쫙 있는데 돈을 내지 않았어요. 그럼 등대 불빛을 보면 안 되는데, 이거 뭐 어떻게 보이는 걸 그냥. 그래서 이 안에 들어와가지고 돈 안 냈는데도 등대 불빛을 보고 안전하게 배가 쫙 조업을 하고 정박을 하게 되면, 너 등대 불빛 보지 마! 이렇게 눈 감고 해!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돈 낸 사람들만 어떻게 보면 약간 바보가 되는 꼴이 돼요. 국방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여기 삼성이나 현대에서 뭐 탱크와 미사일을 만약에 이렇게 생산한다고 할게요. 이렇게 땅 하면은, 그러면 이제 사실 국방 서비스는 뭐예요? 외적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막기만 하면 그 혜택을 보는 거거든요. 전쟁의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 우리가 또 어떻게 보면 탱크, 미사일 같은 것들을 설치한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 누구는 다 돈을 냈어요. 다 돈을 냈는데 어떤 사람은 돈을 내지 않았다고 합시다. 돈을 안 냈어. 그러면 사실 돈 낸 사람들은 국방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가 있어서 탱크 미사일 통해 가지고 전쟁 위협에서 방지가 이렇게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혜택을 보는 건데, 이 사람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혜택을 본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무임승차 문제가 돼요. 그럼 돈 낸 사람들만 바보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시장 메커니즘에 이걸 놔두게 되면 삼성, 현대가 탱크 미사일을 만드는데 돈이 이만큼 듭니다. 그래서 비용을 충당해야 되니까 얼마씩 내세요. 이렇게 했더니 돈 안 낸 사람도 그대로 혜택을 보니까 돈 낸 사람들이 이거 뭐야, 나만 호갱이 되잖아. 그래서 저도 국방 서비스 필요 없는데요.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필요 없다 뻥치는 거야. 그럼 바람직한 자금이, 비용을 충당하는 자금이 모금이 안 되니까 당연히 이런 서비스는 민간에서 제공되기가 어렵죠. 그래서 돈 안 낸 사람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배제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무임승차 문제고요. 자, 이 무임승차 문제는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비경합성이 아니라 비배제성이라는 거, 그거 좀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양의 가격을 네 번째 줄 볼게요. 253페이지.
자, 그래서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했어요. 세 번째 줄 보시면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공공재를 이용하는 행위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양의 가격을 부과하는 게 불가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플러스 양의 가격을 부과하는 게 가능하지 않아 이렇게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비경합성입니다. 자, 여러분, 경합한다는 것은 우리가 라이벌리라는 말을 써요. 라이벌리. 그러니까 다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툼. 그러니까 사실 금메달을 놓고 다툼하는 거 비슷하게 노무사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제한된 300명 자리 안에 들어가려고 사람들이 막 다투는 거.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툰다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약간 경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사과가 있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누군가가 사과를 이렇게 베어 물게 되면 내가 먹을 수 있는 사과의 양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노무사 시험도 마찬가지야. 내가 이제 우물쭈물하고 있다가 딴 사람이 먼저 그 자리에 앉아버리면 내가 앉을 자리가 자꾸 줄어드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열심히 경쟁하고 다투고 딴 사람을 괴롭힌다기보다는 사실 우리 시험에서야 뭐 남 신경 쓰기보다는 자기가 최선을 다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만 뭐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공공재 같은 경우는 비경합성이니까 역시 none 이게 들어가요. 다투지 않는 거예요. 경쟁하지 않습니다. 자, 위에 한번 볼게요. 아니 사과 같은 경우는 딴 사람이 먹으면 내가 먹을 수 있는 양이 줄어드는데 등대 불빛은 이렇게 쫙 등대 불빛이 있는데 다른 배가 하나 더 들어왔다고 해서 다른 배들이 보는 등대 불빛이 약해지거나 딴 사람이 한 명 더 소비에 참여하더라도요, 여기 탱크와 미사일을 설치해가지고 남침이나 외구적이 이렇게 뭐 쳐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막을 수 있는, 네, 그런 혜택이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뭐라고 하냐면, 다툼을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혼잡하다라고 하는데, 혼잡이 발생하지 않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생산을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소비자가 한 명 더 오는데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거기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줄에 비경합성이란 어떤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줄이지 않아요. 추가적인이라는 말이 더 있으면 좋겠지만 추가적인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줄이는 게 아니고요. 사적인 경우엔 거기 사과 얘기가 나와 있죠. 세 번째 줄 보세요. 국방 서비스나 등대 서비스 같은 공공재는 자 밑줄 치세요. 일단 한번 공급이 되면 추가적으로 한 명 더 이용할 수 있도록 오케이 허용을 해도요. 기존 다른 소비자가 소비할 수 있는 양이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혼잡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양의 가격을 부과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아 이렇게 해야 돼요. 약간 차이가 납니다. 여기 보시면 자, 우리 비배제성인 경우에는 이게 무임승차 문제 때문에 가능하지 않아요. 양의 가격을 부과해야 되는데 속마음을 일일이 살펴볼 수 없어가지고요. 가능하지 않은데 여기 나와 있는 비경합성은 아니 추가적으로 한 명 더 소비에 참가하는데 추가 비용이 안 드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만약에 만들어졌으면 오세요. 어차피 만들어진 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가능하지 않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뭐가 응용돼서 나옵니까? 라고 하면요. 이것도 계산 문제를 우리는 좀 봐야 되는데 공공재를요. 계산할 때 수직으로 합합니다. 그래서 공공재에 대한 수요 곡선이 수직으로 합해진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요. 네. 요건 우리가 살짝 계산 문제까지 보셔야 돼요. 자, 253페이지에 가보시면은요, 공공재 유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한번 볼게요. 3번. 공공재 유형 이렇게 있어요. 자, 그림으로 한번 그릴까요? 이렇게. 자, 밑에 보시면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 다 충족되는 경우가 우리가 순수한 공공재를 합니다. 자, 이쪽을 비배제성이라고 할게요. 비배제성. 이쪽을 비경합성이라고 할게요. 비경합성. 자, 그래가지고요. 여기가 이제 순수한 공공재예요. 순수한 공공재. 이렇게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국방 서비스라든가 등대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에 해당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반대로 이쪽으로 보시면 여기는 배제가 가능해요. 배제성이고, 배제가 가능하고, 이쪽은 이제 경합성이 있습니다. 경합적이고, 우리 시험에서는 이렇게 표로 나눠가지고 어디에 속하니 그런 것도 물어볼 수 있어요. 이게 뭐 그냥 그 영역마다 다닥다닥 이렇게 하긴 그러니까 이렇게 4개로 해서 사사분면으로 나눠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여기는 이제 순수 공공재고요. 여기 이제 사적재라고 보시면 돼요. 사적재. 사적재라고 하면은 이게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 돈 안 내면 사용을 못 하고요. 그리고 경합성이 있어. 딴 사람이 소비하면 내 자리가 없어져요.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게 병원 같은 거 얘기합니다. 병실. 병실 보면 이제 환자가 입원할 수 있는 환자 그 병실이 제한돼 있잖아. 어떻게 보면 의사 입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다 병실에서 치료받으면 좋겠지만은 아니 만약에 어떤 사람이 딱하니 이렇게 누워 있어. 돈도 안 내고 그러면 우리 엄마 아빠가 만약에 이제 지극히 이렇게 아파서 우리도 가고 싶은데 또 우린 돈을 냈는데 저 사람이 가만히 있어가지고 이용을 못 하게 되면은 그거 어떻게 해요? 원래는 내가 막 얘기하기 뭐하니까 사실 병원에서 나가주세요 해야지. 기차를 타고 이제 구정때나 설이나 이렇게 딱 가려고 해서 나는 표를 끊어서 딱 갔더니 어떤 할머니가 앉아 계셔. 어떡하지? 뭐 할 수 없이 서서 갈 수는 있겠지만은 어떤 젊은 사람이 딱 앉아 있는 거야. 나오세요. 이거 내 자리예요. 이렇게 되는 거지. 영화나 티켓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돈 안 내면 나오세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 그 사람이 사용하는데 이게 우리가 다 뭐 투명 인간이어서 그 자리 여러 명이 겹겹이 앉을 수 있으면 상관없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경합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사적재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출제 포인트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유지의 비극 때문에 그런 건데 거기 보시면 오른쪽 위에 가보시면 공유자원이라고 있죠. 공동어장, 공해상의 어패류 한번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그러니까 요 왼쪽에 있는 여기 순수 공공재랑 사적재 빼놓고 요쪽에 있잖아요. 여기 영역에 해당하는 거랑 지금 여기 영역에 해당하는 게 불완전한 공공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거기 보시면 이제 비순수 공공재라고 해서 여기는 거기 보시면 혼잡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첫 번째 줄에 보시면 비경합성과 배제성을 지니는 건데 고속도로, 공원 하나 밑줄 치세요. 여기요.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여기요. 고속도로? 거기 보시면 공원 같은 경우에는 고속도로는 돈 안 내면 안 되죠. 여기가 해당하는 거네. 거기 보시면 고속도로 이렇게요. 고속도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돈 안 내면 톨비 안 내면 들어갈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비경합. 근데 이게 혼잡하지 않은 그런 고속도로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고속도로가 꽉 막히면은 이거는 이제 뭐야? 경합성도 있고 돈까지 내면 사적재가 되겠죠. 근데 우리는 그거보다 뭐가 좀 더 관심 있냐면 공유자원 그거 별표하시죠. 배제는 불가능합니다. 이 공유자원이 여기에 해당해요. 공유자원이. 공유지라고 할게요. 공동으로 소유하는 거야. 이게 주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배제는 가능해.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아이고 잘못했네. 배제는 할 수 없어요. 이 고속도로 여기다 쓰고 공유 자원이 여기죠. 공유지. 죄송해요. 공유지. 붉은이다 보니까 이게 빨간색과 주황색을 막 쓰니까 제가 정신이 막 없네요. 죄송해요. 여기. 아니 공동으로 소유하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공동 소유하니까 배제를 못해. 바닷속에 물고기 뭐 주인이 있어요. 그 이름이 써 있는 게 아니잖아. 이렇게 막 해가지고 야 이 물고기 내 건데 이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뭐 국가 소유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배제는 못 하는데 물고기를 다 잡는 거야. 내가 안 잡으면 제가 잡겠지 해가지고 막 어린 물고기까지 막 이렇게 그물을 촘촘히 해가지고 씨를 말려버리게 되면은 공동 소유하게 되는 것은 그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황폐화 됩니다.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254페이지로 가볼게요. 두 번째 줄 보세요. 바닷속에 물고기를 예로 들 수가 있는데 주인이 없고 공동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물고기를 많이 잡더라도 이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자, 근데 바닷속에 물고기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안 잡으면 남이 잡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막 남획을 하게 됩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됩니까? 파국적인 상황을 맞게 되고 이를 공유지 비극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두의 주인이 있다라고 하면 이건 주인이 없는 거나 비슷해요.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중국집 가서 야 우리 같이 먹자 해서 짜장면 하나씩 시킨 다음에 어떻게 돼요? 탕수육 하나 이제 큰 거 대짜 시켜서 같이 먹기로 했어. 어느 거 먼저 먹어야 돼요? 탕수육이지 당연히. 탕수육은 공동소유니까 뭐 얘기하면서 원래 제일 옵티멀하고 좋은 거는
탕수육을 이렇게 해서 짜장면하고 같이 짜장면 한 입, 탕수육 한 입. 이게 제일 나한테 옵티멀하고 누구도 짬뽕 하나 먹다가 탕수육도 먹기 이게 제일 좋은데 이 탕수육이 말고 짜장과 짬뽕은 내 거잖아. 내 침이 들어갔으니까 옆에 친구가 이게 그것까지 뺏어 먹진 않겠지. 근데 탕수육은 공동 소유니까 먼저 자꾸 얘기하면서 탕수육만 먹는 거 전부 다 자기 짜장은 안 먹고 왜요? 이거 제일 먼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거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딱 봤을 때는 그러니까 뭐 인간이 너무 이렇게 이성적이고 아니면 뭐 이타적이고 뭔가 너무 착하게 볼 수만 없는 게 그런 경우에는 먼저 공동 소유하는 것부터 싹싹 없어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게 공유제 비극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만 잘 보시고 다음 네 번째 이 네 번째는 계산 문제를 좀 보셔야 돼요. 시장 전체 수요 곡선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거 한번 볼게요. 시장 수요 곡선 이거요. 자, 우리가 이제 사적재랑 공공재랑 이게 다른데요. 이 사적재는 다음에 좀 사실 할 거고요. 원래 앞에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살짝 넘어가고 공공재 한번 볼게요. 255페이지. 이건 기계적으로 계산 문제를 살펴보면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자, 우리 살짝 한번 정리를 할게요. 사적재랑 공공재랑 특성만 봅시다. 사적재는 자, 우리 완전 경쟁 시장을 생각해 볼게요. 아이스크림을 하나 먹는데 시장에서 아이스크림 가격이 딱 결정되면 여러분들이 가나 제가 가나 아이스크림 가격은 어떻게 돼요? 네, 맞아요. 결정돼 있죠. 그래서 프라이스 테이커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완전 경쟁 시장에서. A가 가격을 직면하나 B가 가나 아까 얘기했어요. 로봇가 와가지고 저기 아이스크림 하나 주세요. 그럼 로봇가 거기 매장이 있어. 그러면 디리릭 가격 1,000원입니다. 그럼 그렇게 하죠. 저기요 제가요 이 프라임 법학원 다니거든요. 그 무슨 상관이야? 저기 제가 여기 신림동 사는데 무슨 상관이야? 그냥 1,000원입니다. 그냥 이게 냉철하게 그냥 끊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의 가격이 얼마 결정되면 A가 가든 B가 가든 무조건 가격은 1,000원입니다. 가격이 이렇게 주어진 걸 보고 근데 A가 소비하는 양과 B가 소비하는 양은 다릅니다. 이해 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적재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하점자 A나 B나 똑같으니까 하점자를 지워도 상관없어요. 근데 사적재 같은 경우에 소비량은요 주어진 가격에 대해서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 사람은 많이 소비하게 되고 아이스크림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조금 소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비하는 양은 달라요. 제가 그걸 정리해 드릴게요. 여기다 말로 써드리면 사적재는 네 가격은 동일합니다. 가격은 동일 가격에 직면해요. 가격은 동일하나 소비량은 다릅니다. 수요량은 다릅니다. 수요량이라도 되고 수요량이 주어진 가격에 대해서 다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 사람은 많이 소비하려고 하고요. 아이스크림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조금 소비하려고 한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래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거 계산 문제를 한두 개 뒤에 볼 거예요. 그 수요 공급에선 살짝 점프했는데 따라서 시장 수요 곡선은 어떻게 도출합니까? 라고 하면 수요 곡선은 이게 뭐 노경에서도 사용돼요. 노동시장 전체 시장의 수요 곡선과 개별 기업의 노동 수요 곡선 그거를 합하는 것도 비슷한데요. 가격은 똑같기 때문에 주어진 가격 하에서 소비량이 다르기 때문에 곡선은 Q로 정리해서 더해라 이게 이제 사실 방법이에요. 더해라 이렇게요. 만약에 시장 전체 마켓 전체의 수요 곡선이다 이렇게 되면은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면 이게 서메이션 해가지고 다 더하는 거예요. 이게 하점자 I라 할게요. 그러니까 A과 B 아니면 두 기업만 있으면 QA와 QB를 이렇게 더한 게 시장 전체 수요 곡선이에요. 자, 여기 우리가 M이라고 쓴 건 뭡니까? 하면 시장이라는 걸 뜻해요. 그래서 요거 시장 전체 수요 곡선은 요거요. 얘는 개별 기업을 Q로 정리해서 더해라 이렇게 아셨죠? 우선 요 정도만 살짝 봐주세요. 공공재는 다릅니까? 예, 다릅니다. 공공재는 한번 보시면, 공공재는. 네, 이렇게 한번 보시면요. 자, 공공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경합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생산이 되면은 소비하는 양이 똑같습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한강의 다리가 이렇게 쫙 있어요. 강이 잘 그려진 것 같아요. 그러면 한강의 다리가 몇 개 있는지 모르겠지만 3개만 있다 할게요. 다리가 있어서 다행인 거 아닙니까? 다리가 없었으면 어떻게 돼요? 옛날에 거의
조선시대 때 어떻게 될까요? 신림동에 여기 학원이 있어. 이게 학원, 이게. 이렇게 쓴 거예요. 프라임 법학원이 여기 있어. 근데 저 위에서 오시는 분도 계시죠? 어떻게 해요? 여기서 이렇게 걸어와야지. 걸어오고 뭐 말을 타던 하고서 여기 건널 때 어떻게 해요? 배를 타야지, 배. 돛담배와 쫙 기다려가지고 노를 저어가지고 오면 맨날 지각이지 뭐. 그냥 뭐 이게 다리가 없으니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와가지고 감사합니다 하고 또 다시 여기까지 못 오지 뭐 할 수 있겠습니까? 뭐 안 돼. 불가능이지. 근데 다리가 있는데 한강에 다리가 3개 건설됐어. 근데 이제 여러분 중에서 이렇게 신림동에서 있는 사람은 다리 별로 이용할 날이 별로 없어. 어쩌다가 저 강북에 종로 가거나 이럴 때는 하겠지만, 근데 강북에 사시는 분은 다리가 맨날 왔다 갔다 2번씩은 이용하고, 다리가 더 많았으면 다리에 이렇게 병목 현상 때문에 꽉꽉 막히는 것도 더 이렇게 좀 뿔리는 것 같아. 근데 다리에 대해서 얻게 되는 편익은 다르지만 소비하는 양은 똑같아요. 이용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용을 안 하지. 그래서 공공재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보시면 소비하는 양이 똑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공공재는 Q에다가 하점자를 제거해도 돼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강북에 사시는 분은 공공재 한강의 다리를 좀 많이 이용을 하게 되고요. 강남에 사는 사람은 조금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거기 보시면 지불하는 가격이 다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위에 거랑 밑에 거랑 요걸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정리를 하면, 자, 똑같은 패턴으로 쓸게요. 자, 공공재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공공재는 자, 소비하는 양이 똑같습니다. 소비량이 동일하나. 근데 한강의 다리가 3개 공급됐을 때 많이 이용하는 사람과 조금 이용하는 사람이 얻게 되는 만족이 달라요. 그래서 소비에 따른 편익이 다릅니다. 그래서 편익이 뭐냐면 가격이 다른 거예요. 편익하면 자기가 편익을 얻게 되는 만큼 가격을 지불하잖아요. 가격이 다름. 그러니까 인식하게 되는 편익이 다른 거예요. 인식하는 편익 가격이 다름. 그래서 결론을 내려보면요. 따라서 시장 전체 수요 곡선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은 공공재에 대한 시장 수요 곡선은 네. 자, 이게 P가 다르기 때문에 P로 정리해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우리가 요거는 사실 뭐 2차 노경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살짝 요 정도만 보시고요. 물론 에렌버그 책에는 공공재나 외부성 개념 정도는 처음 나오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문제는 뭐 계산 문제나 이런 걸로 나오지도 않을 거기 때문에 공공재 시험에 나오면 P로 정리해서 더해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더해가지고 시장 전체 수요 곡선을 구려서 우리가 도출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책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거기 보시면 255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위에 나와 있는 박스를 보시면 P, A, P, B, A, B 이거는 이제 A와 B가 합한 시장 전체 가격도 똑같은데 사적재 같은 경우는 Q는 달라요. 그래서 개별 A가 소비하는 수량과 B가 소비하는 수량이 달라서 하점자 A 플러스 B에 나타낸 것은 시장 전체 수요량인데 Q로 정리해서 더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밑에 공공재 한번 볼게요. 공공재. 그래서 공공재는요. 첫 번째 줄 보세요. 첫 번째 줄 보시면 공공재의 경우는 사적재와는 달리 비경합성의 특성, 밑줄 치세요. 시험 문제는 비배제성의 특성으로 인해서 수직으로 합한다. 이렇게 하면 띵 틀리는 거예요. 비경합성의 특성으로 인해서 시장에 일단 공공재가 공급이 되면, 자, 두 번째 줄에 두 사람 A와 B가 소비하는 공공재 양은 동일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에 다리가 3개 있으면 강남에 있는 사람이나 강북에 있는 사람이나 이용하는 양은 똑같지만은 거기서 얻게 되는 편익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밑에 그림을 한번 보세요. A와 B의 편익을 이게 수직으로 합하는 게 가격을 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직 더해서 시장 전체 수요 곡선을 도출하고요. 여기다 할게요. 여기 조금 지울게요. 여기만 지웁시다. 여기까지만 지웁시다. 자, 그래서요. 거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공공재 수량이 있는데 A라는 사람은 거기 보시면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어. 한강에 다리가 3개 있으면, 자, A님, 당신은 얼마나 편익을 누리게 됩니까? 저는요, 한강 별로 이용 안 하고 신림동에 계속 처박혀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뭐 별로 이용하지 않아요. 편익이 작아요. B는 저는요, 강북이 집이어가지고요, 한강의 다리를 자주 이용하는데, 자꾸 막혀가지고, 자꾸 학원을 지각합니다.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소비하는 한강의 다리에 대해서 A와 B가 누리는 전체 서울 시민들 전체에 대한 편익을 다 합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걸 두 개 합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A가 누리게 되는 편익과 B가 누리게 되는 편익을 합하게 되고요. 합한 거랑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한계 비용이 만약에 이렇게 있어.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한강의 다리를 만드는데 비용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요거 두 개 딱 만나는 점이 결정되면 여기가 사회적인 최적 생산량 수준이 되고요. 이만큼이 총 비용이 드는 거야. 총 비용이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비용이 드는데 그때 A가 내는 부담은 이만큼, B가 내는 부담은 이만큼. 여기서는 자기가 얻게 되는 편익만큼 비용을 냅니다. 그래서 자 다시요. 자 만약에 Q가 3일 때 3에서 한강의 다리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한계 비용이 이렇게 있고 이 빨간 색깔의 높이가 한계 비용입니다. 이 높이가 이렇게. 그런데 A가 누리는 편익은 여기 노란 색깔만큼이 A가 누리게 되는 편익이에요. 우리가 이제 편익만큼 자기가 가격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가 얻게 되는 편익만큼 최대한 지불하려고 하는 거예요. 수요 곡선 높이가 바로 그런 의미고요. 그리고 여기 주황 색깔 보세요. 그러면 B라는 애는 이만큼 편익을 누리게 되는 거니까 이만큼의 가격을 지불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재와 관련된 저기 나와 있는 한강의 다리를 추가적으로 하나 더 건설한다라고 하면 그때 들어가는 비용이 이렇게 있는데 A가 누리는 편익과 B가 누리는 편익이요. 요거의 합과 이게 똑같아지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다르게 또 쓰면 어떻게 됩니까 하면 MC 이렇게 있고요. 이게 A가 내는 편익과 B가 내는 가격, 이게 똑같아지는, 이게 전체 시장 가격, 이렇게요. 그러니까 요거 대신에 위에 걸로 보시는 게 더 좋아요? 요거 이해되시나 보실까요? 요렇게도 쓸 수 있고, 이거 지울게요. 그냥 위에 거가 더 좋아요. 위에 게 더 좋아.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편익의 합,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 이해되나 보세요. 이게 일반 균형에서는요, MRT라고 얘기를 합니다. MRT. 그래서 이게 공공재, 사용재,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MRT는 우리가 기회비용인데 그건 좀 뒤에 할 거고요. 요거요. MRS 이렇게 얘기합니다. MRS A가 누리는 MRS 공공재 사용재 MRS B가 누리는 공공재 사용재. 그래서 요거를 합쳐서 MRS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잠깐 요걸 왜 말씀드리냐면 MRS라는 느낌이 한계 대체율이거든요. 그게 마지널 베네핏 공공재에서 얻게 되는 편익이라는 느낌이 좀 이렇게 좀 와닿았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우리 시험 문제는 위에 것만 보셔도 돼요. 계산 문제로 주로 나오니까. 근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MRS로 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일반 균형으로 할 때는 일반 균형이란 건 별건 아니고 공공재랑 사용재까지 다 고려하는 거고요. 위에 게 이제 부분 균형 접근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는 문제를 통해서 보시는 게 더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만 머릿속에 잘 체크하세요. 그리고 사용재 같은 경우는 밑에서 왼쪽에 수평으로 합한다는 거,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자, 그래서요, 256페이지 거기 가보시면 박스 좀 다시 한번 봐주세요. PA 플러스 PB 있잖아요. 공공재와 관련된 그 가격, 그게 편익입니다. 그게 PA 플러스 B 이렇게 되는 것이고, Q는 다 이꼴이라는 거 이해되십니까? 아, 소비하는 양은 다 똑같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P로 더한다는 게 뭐예요? 수익축에 P가 돼 있으니까, 자, 그 표 박스 바로 밑에 한번 볼게요. 여기서 가격은 한계 편익을 의미한다라는 걸 잘 생각하시고요. 다음 줄에 공공재의 시장 수요 곡선은 주어진 수량에 대해서 만약에 공공재가 3개, 한강의 다리가 3개다라고 하면은 수직으로 합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공공재 최적 공급 수준 나와 있는데 이거 쌈을 쓴 조건이라 하는데요. 자, 거기 보시면 공공재의 최적 공급량은 공공재 사회적 한계 편익인데 그 사회적이라는 게 뭐냐면 이걸 다 더하는 거예요. 한계 편익을 다 더한 서메이션 한 거기 밑에 박스 나와 있죠. MBA, MBB 그게 MC랑 똑같을 때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다시 경작의 기본 원리에서 한계 원리는 마지널 베네핏과 마지널 코스트가 같을 때고요. 이게 마지널 유틸리티, MR 이런 식으로 돼요. 근데 이제 공공재인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마지널 베네핏의 합과 마지널 코스트가 같을 때다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사적재인 경우 얘기하는 것이고 이거의 편익의 합이 이제 공공재인 경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살짝 보시고요.
뭐 그냥 계산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계산하는 것만 살짝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밑에 공공재와 무임승차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얘기를 살짝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게임 이론 가지고 한번 볼게요. 258페이지 한번 볼게요. 어디 지울까요? 칠판 여기 지울까요? 여기 지울까? 가운데 지울까요? 끝에 지울까요? 어디 지울까요? 상관없어요? 앞에요? 알았어요. 네, 좋아요, 좋아요. 자, 우선 이제 마무리 정리 좀 한번 우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걸 얘기합니까? 라고 하면, 자, 공공재예요, 공공재. 공공재는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하면 지금 본 것처럼 비경합성이라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경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 생산된 공공재는 소비하는 양이 다 똑같고 지불하려는 편익이 다르기 때문에 경합성을 통해 가지고 혼잡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양의 가격을 부과하는 게 또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근데 최적 공공재는 어떻게 구합니까? 하면 서울 시민들이 얻게 되는 한계 편익의 합과 한계 비용이 같다. 이걸로 이용하고요. 요거 쉽게 얘기하면 편익에 대한 수직의 합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공공재와 관련된 또 다른 특성이 있는데 비배제성이 또 하나의 특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배제성. 자, 비배제성은 돈을 내지 않고서도 그냥 무임승차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무임승차 문제가 이렇게 벌어질 수 있어요. 무임승차 문제가 되는데 이 무임승차 문제를요 게임 이론과 관련해 가지고 서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8페이지 한번 살짝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줄에 한번 보시죠. 자, 거기 첫 번째 줄에 거기 제일 위에 보면 따라서 그것도 체크하세요. 여러분, 공공재에 대해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몰래 필요 없다는 거짓말을 쫙 하는 거야. 물어보는 거지. 여러분, 신림동에 사시는 여러분, 지금 신림동 거리가 너무 골목길이 어두워가지고 가로등을 하나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정부가 공급하긴 하지만 주민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가지고 가로등을 건설하려고 해요. 그러면 가로등이나 골목길이 환하면 범죄나 이런 것도 좀 줄어들 수 있고, 이렇게 뭐 은밀해야지 뭐 이렇게 불안하고 또 그런데 그런 것도 없고, 뭐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가로등을 하나 건설한다고 합시다. 막다른 길이에요. 막다른 길인데, 여기 보시면 주택에 집들이 뭐 이렇게 있어요. 이게 주민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의견, 선호를 물어봐요. 가로등을 몇 개 건설할까요? 그럼 이 가로등이 있으면 얼마나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어요. 아니, 그런데 사람들한테, 맞아요. 자녀가 있는 사람들 가로등이 필요해요. 찬성? 뭐 찬성? 다 이렇게 찬성하는데, 찬성하는데, 여기서는 한 사람만, 저는 싫어요. 뭐 돈이 남아 돕니까? 가로등이나 하게? 아니, 일찍 다니면 되지. 왜 밤에 다닙니까? 막 해 뜰 때 다니면 되지. 이러고 이 사람 혼자 반대 이렇게 하는 거야. 또 이게 이제 이렇게 그래요. 막 이렇게 막 분위기가 그래. 어떻게 이 사람 빼고 이제 가로등을 설치를 했지. 근데 이 사람이 알고 봤더니 가로등이 필요 없다고 해놓고 자기가 맨날 밤늦게 다녀. 어떻게 해요? 12시 넘어서 막 다니는 거야, 이렇게. 다니는데 어떻게 해? 가로등 불을 끌 수는 없잖아. 그렇다고 뭐 여기 꼬맹이 보러, 야, 너 망 보고 있다가 저기, 저 사람이 지나가면 불 꺼! 해가지고, 아니, 이 사람한테 무슨 뭐 전자장치를 부착해가지고 이 사람이 찍 지나가면 불이 탁 꺼졌다 다시 켜지게 해요? 안 되지. 그러니까, 아니, 겉으로는 필요 없다고 해놓고 이 사람이 혜택은 제일 많이 봐요? 이 약간 좀 뭐라고 할까, 얄밉다고 할까? 뭐 그렇긴 한데, 뭐야, 이렇게. 그러니까 딴 사람들이 이런 일이 있으면 전부 다 찬성할 만한 사람들도, 저도 필요 없어요. 저도 필요 없어요. 이렇게 뻥을 치는 거야.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자, 그러면 이렇게 무임승차가 가능하게 되면 공공재가 사실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진정한 선호를 표현을 과소평가해서 과소표출하게 되니까, 자, 다시요. 이거는 진정한 선호를, 우리 시장의 가격이라는 게 자신이 얼마나 그 높은 가격을 지불하면서 구입할 생각이 있습니까? 라는 선호를 표출하는 거잖아요. 근데 진정한 선호를 과소 표출하게 되다 보니까 표출해서, 자,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맞아요. 바람직한 최적 공공재 수준보다, 첫 번째 줄에 그건데, 바람직한 공공재의 수준보다, 최적 수준이죠. 수준보다 마찬가지로 과소 생산 공급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바람직하게 공급되는 게 제일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외부성처럼 과다하게 공급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요. 과소하게 공급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문제 좀 한번 보시면 게임이론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줄 볼게요. 공공재 공급과 관련한 무임승차 문제를 게임이론을 이용해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논의를 단순화하기 위해서 동일한 크기의 논을 가지고 있는 두 사람 A, B가 있는데요. 둘 다 저수지 건설에 논의를 하고 있대요. 각자 저수지 건설을 위한 비용인 1,000만 원을 부담하거나 전혀 부담하지 않는 전략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자, A라는 사람이 있고요. B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랬을 때 저수지에 대해서 돈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고, 전략입니다. 부담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여기 이제 부담하는 경우가 있고, 부담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고 합시다. 자, 그랬을 때 각자는 저수지 건설을 위한 세 번째 줄에 보시면 비용인 1,000만 원을 부담하거나 전혀 부담하지 않는 전략을 선택할 수 있는데, 두 사람 모두 1,000만 원씩 부담을 해서 저수지 시설을 완벽하게 갖추면 각자 얻는 편익이 1,5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1,000만 원 돈을 내고 1,500만 원의 편익을 얻게 되니까 500만 원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죠. 그러나 둘 중에 한 사람만 1,000만 원 부담하면 홍수 방지 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홍수 방지 시설이 750만 원만 혜택을 보게 돼요. 물론 둘 다 부담하지 않으면 없었던 일 돼서 편익도 없어요. 자, 거기 보수 행렬을 우리가 500, 500인데 이거 구하실 줄 아셔야 되는데 우선 써놓고 할게요. 마이너스 250, 여기는 마이너스 250, 여기는 제로, 750. 그리고 여기는 빵 이렇게 됩니다. 자, 한번 살짝 보시죠. 자, 둘 다 부담했을 때 A는 이 보수가 어떻게 이렇게 나왔을까요? 라고 하면 둘 다 1,000만 원씩 내가지고요. 홍수 방지 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지니까 1,500만 원의 이득을 얻게 되고요. 돈은 1,000만 원을 부담을 하게 되니까 이렇게 500만 원의 편익을 얻게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스토리가 이해돼야 돼요. 자, 여기 750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앞에 게 A의 보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는 부담 필요 없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돈 안 냈어. 근데 B가 혼자 돈을 부담하게 되니까 완벽하게 갖춰지지는 않은 홍수 방지 시설이 완성되는데 자기는 돈 안 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750만 원의 편익을 얻게 돼요. 이해되시죠? 다음 요거 볼까요? 요거. 자, 얘는 어떻게 마이너스 250입니까? 라고 하면 스토리를 보면 A가 혼자 부담을 했습니다. B는 부담을 안 했어. 그러니까 A가 혼자 돈을 다 내버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편익은 홍수방지 시설이 완벽하게 안 갖춰져서 750인데 1,000만 원을 다 냈으니까 마이너스 250만 원이 되고요. 이거는 낸 것도 없고 하니까 끝!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게임 이론의 내시 균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A 입장에서 볼게요. B가 부담했다 칠게 왜 가리세요? 그럼 B가 부담을 저쪽에 할 것 같아. 그러면 내가 부담하면 500인데 부담 안 하면 750이니까 아주 얄밉게도 그냥 좋아 부담하지 않지. 이렇게 이거 가로등 비슷하게 여기다 체크해요. 나름대로 합리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상대가 보니까 돈 안 낼 것 같은 느낌이 딱 보이는 거야. 생긴 것만 봐도. 근데 자기 혼자 내면 뭐야. 혼자 손해잖아. 이게 남 좋은 일 시키긴 그렇고 꽤 됐어 나도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제 5월 전략은 안 하는 걸로 이렇게 가게 돼요. B도 봅시다. B도 마찬가지예요. B도 A가 부담을 할까? 한다고 칩시다. 그럼 B가 부담하면 500인데 안 하면 750이야. 아유 하지 말자. 이게 땀 장사 아니냐 이렇게. 만약에 A가 부담 안 하면 뭐야 나 혼자 부담했다가 덤탱이 써? 나도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B도 부담 안 하는 게 5월 전략입니다. 자, 그리고 내시균형 꺽쇠 두 개가 들어가는 거니까 이게 내시균형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됩니까 하면 이게 둘 다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부담하지 않아서 공공재 생산이 생산되지 않는 게 바람직한 선택의 결과가 돼요. 그래서 밑에 가보시면 자, 표 바로 밑에 보세요. 이 예에서 내시균형은 둘 다 아무런 비용을 부담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물론 이게 또 5월 전략이 되는 것이고요. 이때 얻게 되는 보수는 빵빵입니다. 만일 A와 B가 1,000만 원씩 부담을 해서 저수시설을 갖추게 되면 둘 다 더 큰 편익을 얻게 되는데 이렇게 상대방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더 큰 이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쪽에 파레토 개선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상태가 있는데 가지 못하게 되는 상태를요 우리가
죄인의 딜레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가 거기 후생경제학하고 시장실패까지 봤는데, 여기서는 이제 한 문제 정도씩 나와요. 근데 이제 공공재 한 문제, 외부성 한 문제, 그 비대칭 정보 하에서의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특히 효율성 임금 제도가 은근히 자주 나와요. 근데 다른 시험에서는 잘 안 나오는데 우리 노경이 있어가지고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그 정도만 좀 잘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